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75개국에 대해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딜레이해주겠다, 연기해주겠다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폭등세가 나왔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고요. M7 기술주들도 두 자릿수 상승세가 나온 종목이 속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난 일주일 동안 투심을 크게 흔들면서 지수가 하락됐던 것을 그대로 하루 만에 만회해주는 뉴욕 증시 상황을 놓고 오히려 소비자들은 더 혼란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보내오는 주요 메시지들 또 시그널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간밤 크게 올랐던 3대 지수 상황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3대 지수 폭등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트럼프가 시장을 마구 흔들어 놨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승 오랜만이어서 정말 반가웠고 역사적인 기록에 남을 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나스닥이 17,000포인트 선을 오늘 단숨에 회복하는 모습이었어요. 12% 폭등하면서 M7 기술주 단에서도 두 자릿수 상승세가 속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메타 15% 가까이 상승했고요. 엔비디아 이렇게나 무거운 종목이 16%나 폭등하는 믿을 수 없는 상승폭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도 8%, 애플도 10% 가까운 회복세를 나타냈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5,456선까지 회복하면서 무려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P 500은 17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나스닥은 2001년 1월 이후 24년 만에 최고의 하루를 보낸 증시였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해방의 날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시장을 폭등세로 이끈 것은 트럼프의 SNS였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관세 부과 정책을 90일간 유예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다만 중국에는 더 높은 관세, 고율 관세가 부과됐는데요. 대중보복관세는 125%로 또 인상했습니다. 이제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될 때는 세 자릿수의 세율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는 유예 기간을 줄 것인데 이 한 달 반, 90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에 기본 관세인 10%만 책정해서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역시 즉시 반려되고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도 즉시 반려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SNS에 나온 후에 또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이건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And it had to be done. What was happening to us on trade, not only with, if you look at it, not only with China, but China was by far the biggest abuser in history, and others also, but somebody had to do it. They had to stop because it was not sustainable. Last year, China made $1 trillion off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That's not right. And now I've reversed it. It's for a short period of time, but we made $2 billion. We're making now $2 billion a day. China wants to make a deal. They just don't know how quite to go about it. They're proud people. And President Xi's a proud man. I know him very well. And they don't know quite how to go about it, but they'll figure it out. They're in the process of figuring it out, but they want to make a deal. And we have many other countries, as you know, many more than 75. And they all want to come, and they want to come here, or they'll go to Commerce, or they'll go to Treasury. They all want to make a deal. Somebody had to do what we did, and I did a 90-day pause for the people that didn't retaliate, because I told them if you retaliate, we're going to double it. 네, 이렇게 트럼프가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만 관세를 높게 매기는 이유는 바로 보복의 여부입니다. 다른 75개 국가들은 미국에게 협상을 요청하고 보복 관세를 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과 치킨 게임, 보복에 보복을 더하는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같은 트럼프의 대응은요, 사실 중국의 보복 관세의 맞불 작전으로 나온 겁니다. 중국이 어제 저녁,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이죠.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개장 전입니다. 이 개장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제품에 10일부터, 그러니까 거의 즉시 효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시간 10일부터 8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다시 관세율을 높인 거죠. 이전에 미국이 중국에 104%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이야기한 데 더해서 다시 한번 보복이 나온 겁니다. 중국에서 이쯤 되면 이제 화해의 제스처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운데서 또 한 번 이렇게 강대강으로 대응을 하면서 미국도 다시 한번 125%라는 세 자릿수 관세로 받아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증시는 폭등이 나왔고요. 자산 시장에도 오랜만에 상승불이 켜지는 모습이었습니다. WTI 같은 경우에는 5% 가까운 급등이 나왔고요. 전날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배럴당 60달러 선이 깨진 후에 하루 만에 60달러 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시장의 변동성과 공포심을 측정하는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급락으로 전환했어요. 오늘 35% 넘게 떨어지면서 33.62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해 봐야 될 것이요. 바로 미국 국채의 움직임입니다. 미국 국채는 오히려 시장의 예상과는 반대로 갔는데요. 국채 수익률이 3.3%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보통 주식이 상승할 때 이 국채 가격은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날 수익률이 플러스였으니까 반대로 국채 자체 가격은 하락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시장에 던지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동안 증시가 너무나도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 차입을 통해서 투자하고 있던 헤지펀드가 가지고 있던 미국 국채를 팔아서 현금화했다는 겁니다.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 헤지펀드단에서는 마진콜을 받게 되죠. 이제 빚을 내서 투자했던 것에 대해서 갚으라, 담보를 더 넣어라라는 일종의 요구인 건데 이 금액을 메우기 위해서 안전자산이고 유동성이 높은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팔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베센트 재무장관도 시장이 빚을 갚는 과정에서의 충격을 소화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해줬죠. 그런데 두 번째 설도 있습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미국과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차입 부담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팔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러 전략적으로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본에 이어서 이 미국 국채 보유국 2위에 해당하는 중국에서 계속해서 국채를 매도할 것이냐, 매도에 나설 것이냐 하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S&P 맵 통해서 섹터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증시 해박의 날, 폭등의 날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이 관세 유예 발언으로 인해서 11개 구성 섹터가 전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기술주가 폭등하면서 테크놀로지 섹터, 이쪽 테크놀로지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또 상승한 11개 섹터 가운데 가장 낮은 폭의 상승이 4%대였을 정도로 오늘 시장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애플은 15% 폭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0% 폭등, 엔비디아도 19% 가까운 폭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관세 관련해서 업종에서 제외가 되어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반도체도 따로 업종 분류해서 관세가 매겨질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12% 상승 나왔고요. 테슬라는 22%나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알파벳 9.8% 급등, 메타도 14% 두 자릿수대에 믿을 수 없는 상승폭이 집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 보시죠. 15% 폭등 나왔는데요. 제프리스가 관세 대상에서 애플이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등급도 언더퍼폼에서 보유로 높여 잡았는데 애플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미국에 제조시설을 이전하겠다, 생산 공장 짓겠다라는 약속을 행정부와 했고요. 또 5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향후 4년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쇼어링을 하는 국가와 회사들의 메리트를 많이 주고 있는 만큼 근거 없는 분석은 아닌 것 같죠? 15% 급등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18% 더 상승폭이 좋았는데요. 이러한 일각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가 H20이라는 이 반도체 프로세서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통제하고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 수출 통제 계획을 철회할 거라는 보도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 보도는 아니라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만찬을 통해서 미국의
생산 기지를 짓겠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건립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이후에 이 같은 계획을 철회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아마존 보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머스크가 이끄는 스타링크에 맞서서 또 다른 위성 인터넷 사업을 벌이고 있죠. 이름이 바로 쿠이퍼인데요. 첫 위성 발사에 들어갑니다.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12% 급등이 나왔고요. 아마존 쿠이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앨런 머스크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미국과 전 세계의 반 머스크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 스타링크의 대척자로 떠오를 수 있을까, 분위기 반전을 모색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투자자들에게 기대 심리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인터넷 위성 관련한 공급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대안처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네, 계속해서 종목별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급등 나온 종목이 정말 많았는데요. 먼저 패션 홀딩스라고 할 수 있는 카프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카프리는 패션 그룹으로서 명품 브랜드 중에 하나인 베르사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프라다와 14억 달러 규모의 이 베르사체 매각 계약을 임시로 잠정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불확실해지면서 프라다의 이 베르사체 인수 협상이 막판 단계에 있었는데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프라다가 베르사체를 카프리로부터 매수해갈 가능성은 이제 50% 반반의 확률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카프리 28.77%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델타항공입니다. 어제 항공주들은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델타항공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내놨습니다. 올해 가이던스를 철회하면서 하반기 항공 노선을 확대하려던 기존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잘못된 접근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델타항공 장 초반에는 퍼포먼스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만 이 지수 전체, 미국 증시 전체가 오르면서 함께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어요. 다음 제약주입니다. 제약주들은 시장 퍼포먼스에 비해서 한참 뒤지는 분위기를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와 비슷합니다. 제약도 반도체와 함께 업종을 따로 분류해서 따로 관세를 매길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라이릴을 비롯한 미국에 상장된 제약주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가 전날 제약 업종에 대해서 관세 따로 추진할 거라는 발언 재확인해줬습니다. 일라이릴리는 오늘 6.7%가량 시장 수익률에 한참 못 미치는 퍼포먼스로 장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비아디입니다. 1.45% 상승 마감했는데요. 비아디는 시장 불황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심차게 프리미엄 브랜드를 런칭합니다. 고급 브랜드인 덴자를 유럽에 출시한다고 밝혔는데 올해 4분기 유럽 전 시장에 이 덴자가 입고됩니다. 다임러, 지금의 다임러 그리고 예전 벤츠와 함께 합작해서 만든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덴자에 대한 유럽 출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월마트 체크해 보시죠. 6.45%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월마트도 마찬가지로 기존 가이던스 철회했습니다. 2025년 매출 실적 가이던스를 철회하면서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나타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가격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코멘트는 달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매출에 대한 컨센서스 가이던스는 철회했지만 1분기 매출은 흔들림이 크게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머스트 노우 5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네, 새벽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피벗이 나왔습니다. 말 한마디에 말 그대로 널뛰기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밤 3대 지수가 일제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역대급으로 상승폭을 보인 뉴욕 증시 또 그 안에서 많은 투자자들은 앞으로 시장 방향성을 찾고 있죠. 간밤 이렇게 시장에 큰 변동성을 보였던 이유들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세계 시장에 대한 무례한 태도를 이유를 들면서 이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보다 대폭 인상한 125%로 즉각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상호관세 부과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조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90일간 유예 조치를 내렸고요. 10% 기본 관세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중국에게만 집중되는 분위기인데 중국의 다른 국가들은 관세가 유예되자 시장에서는 크게 환호하는 모습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더 이상 농락하는 시대는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즉시 중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20% 관세에 더해서 34%의 상호 관세 그리고 중국의 보복에 대한 71% 관세가 더해져서 총 125%가 된 거고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추가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무역 전쟁이라고 부르긴 싫지만 중국이 이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이번 상호관세 유예는 주식시장 때문은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125%의 추가 관세율을 부과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교역국에는 10% 기본 관세율을 90일간 부과하게 되는 건데요. 10% 기본 관세율은 미국 내 투자 독려와 또 세수 확보를 위해서 장기간 동안 끌고 갈 것이다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 관세 완화에 대한 힌트를 미리 주기도 했었죠. 글로벌 각국이 극단적인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커지자 오늘 뉴욕 증시도 장 출발과 동시에 하락세로 전환이 됐었는데요. 뉴욕 증시 개장하고 3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글을 올렸습니다. 진정해라,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은 지금보다 더 크고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매수의 기회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일종의 트럼프 푸시 나온 셈이었고요. 이런 움직임은 사실 지난 첫 임기 때도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25일 시장이 침체됐을 당시에 기자들이 증시와 관련된 질문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이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언급을 직접적으로 했었고요. 실제로 시장은 그 뒤로 30%나 오름폭을 보였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는 글과 함께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 오늘 개장 직전에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를 원한다라는 내용도 전해오기도 했는데요. 극적인 협상으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의 분위기 매일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정책 결정권자들의 의견은 어떨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먼저 베센트 장관이 내놓았던 간밤 발언들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중국과 함께 추가적인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 동맹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이나 아시아 동맹국 등 전 세계 관세 전쟁의 3대로 삼은 데 비해서 주로 중국의 화살을 집중시켰는데요. 일단 오늘 열렸었던 미국 은행협회 연설 이후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 동맹국들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하면서 중국에 집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또 유럽연합이 미국을 등지고 중국으로 선회하려는 시도는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 스페인이 트럼프 관세에 대응해서 중국과 유럽이 가까워지려는 것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자 해당 부분을 지적하면서 자기 목을 베는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일본이나 한국, 베트남, 인도 등 중국 주변국들이 상호관세 조치 이후 워싱턴과 무역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중국만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확대하려는 유일한 국가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날 유럽연합도 추가적인 보복 관세에 대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품 25%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210억 유로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승인을 했는데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시행을 재차 확인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이었던 로렌스 서머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 중인 관세 인상과 관련해 굉장히 우려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미국인 200만 명이 실업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경고했는데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이기도 한 서머스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계획이 대공황을 크게 만들었던 지난 1930년의 관세 계획을 능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처음으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표된 정책을 철회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일단 오늘 백악관의 결정이 다시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3월에 FOMC 회의록도 함께 공개가 됐죠. 대부분의 이 참여자들이 시장 안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크게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이 관세를 놓고 한 차례 쉬어가는 듯한 모습이 간밤 포착이 되면서 앞으로 연준 인사들은 어떤 선회되는 모습을 보여줄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월가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월가의 반응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추가적인 증시의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단기적으로 S&P 500 일단은 5,500선을 터치하고 연말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고요. 그 안에서도 기술주들을 조금 주목해보자라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들 바로 확인을 해보시면 일단 월가에서도 나름 긍정적인 시각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울프 리서치의 한 기술 부문 연구원 같은 경우는 현재 지수 자체가 과매도 영역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500까지 강한 반등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전날 S&P 같은 경우는 관세 여파로 인해서 1년 만에 처음으로 5,000선 아래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죠. 또 1950년도 이후 나흘간 거래일간 지수가 12% 넘게 하락하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하루 만에 해당 하락부를 모두 만회해준 미국 증시지만 UBS 쪽에서는 오히려 미국 증시가 추가적인 반등의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UBS 미국 주식 전략 책임자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관세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S&P 500의 연말 목표치를 5,800포인트까지 제시했습니다. 다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연간 기준으로 1.4% 하락하는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의 연준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도 트럼프발 관세로 인해서 기준금리에 대한 동결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불확실성 때문에 오히려 동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코멘트를 내놨는데 월가 안에서는 일단 연말까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간밤 M7 종목들이 일제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도 테슬라가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면서 결국 주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죠.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간밤에는 월가에서도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벤치마크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의 반응이 과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테슬라의 추가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뒀는데요. 현재 주가 하락과 판매 둔화는 단기적인 이슈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향후 기회 요인들이 더 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는 오히려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475달러를 제시를 했다가 오늘은 350달러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베스트 아이디어 종목 리스트에 새롭게 포함을 시켰는데 일단 해당 애널리스트는 2분기에 출시 예정인 신차 모델과 6월부터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될 로보택시 유료 서비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 CEO가 주도하는 옵티머스 사업이 장기적으로는 테슬라의 사업 모델을 차량 제조에서 자동화 플랫폼으로 전환시키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일단 또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 테슬라가 다른 완성차 기업 대비해서 관세 영역이 제한적인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테슬라는 다음 달께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앞두고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테슬라의 메인 웹사이트를 확인을 해보시면 다음 날인 현지 시간 10일 사우디 수도에서 현지 진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연다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전기차 모델인 사이버캡과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를 소개하는 시연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려 하루 만에 22%대 급반등을 보인 테슬라. 그동안의 하락부를 그대로 만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수준에서 이제부터는 오히려 관세에 대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분위기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암호화폐 시장도 함께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비트코인 오늘 7% 넘게 상승하면서 결국 8만 달러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9.5% 정도 상승한 8만 3천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일단 기술주와 함께 월가에서는 간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세 이슈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다시 한번 그 본질에 대한 가치가 시장에서 재차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최근에 매크로 지표에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였었던 시장이니만큼 주가 하락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연초 대비는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코인 시장에 대한 변동성도 저희 머스노5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강민정의 사인 시작합니다. 최근 시장의 가장 큰 이슈, 골칫거리는 바로 미국과 중국일 겁니다. 치킨 게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을 결국 해버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는 대폭등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 끝을 알 수 없는 그리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치킨 게임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은 그 최종 승자를 한번 감정해보고 시장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이 어제 다시 대응을 했죠. 보복이 다시 한번 나왔는데 미국산 제품에 8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미국 증시 개장 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어제 밤에 이 같은 내용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관세 부과는 즉각 10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죠. 중국 시간 기준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바로 오늘 오후부터 미국산 제품에 84%의 관세 부과가 발효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도 지지 않았죠. 트럼프도 계속 강경하게만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에 125%를 부과하겠다라면서 기존의 104%에서 또 고율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올린 것뿐만이 아니었죠.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에는 또 감세를 해주면서 중국을 더욱더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외한 75개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율 관세 부과를 90일간 미뤄주겠다, 유예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관세율도 기존에 말했던 것처럼 한국 25%, 일본 24% 등이 아니라 일반 관세인 10%만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즉 중국에는 세 자릿수의 고율 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중국 아닌 다른 나라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을 양방향에서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 자신의 트루스 소셜 SNS에서 가장 먼저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도 도널드 트럼프의 SNS 내용을 좀 자세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전 세계 시장에 경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선언합니다. 중국에 대한 이 관세율을 올릴 것을 선언하고 그 관세율은 무려 125%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더해서 즉각 발효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즉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될 때 지금 이 시점부터 1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을 제외한 75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해결책을 내고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협의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해오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이 나라들, 이 75개국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나의 강한 서제션, 나의 제안으로 인해서 retaliated, 보복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보복을 계속 강행하고 있는 중국과는 비교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75개 국가를 지칭한 거죠. 이 국가들을 위해서 보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90일간의 퍼즈, 일시 정지를 주겠다, 관세 부과를 90일간 미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기간 동안에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만을 부과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즉각 발효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개장 전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경하게 대응을 했고 관세를 다시 한번 올렸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이렇게 보합 장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눈치 보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개장 후 오전 중에 트럼프가 시장에 한번 트럼프 풋을 또 해줬습니다. 트럼프가 시장에 개입을 했다는 거죠. SNS 언급을 통해서 이렇게 시장을 달래는 발언을 가끔 하곤 하는 트럼프인데 오늘 앞서 살펴본 SNS 피드가 올라오기 전에 트럼프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은 great time, 그러니까 바이하기에,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혹시 트럼프가 호재성 재료를 들고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눈치를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나 그 전날처럼 급격하게 빠지지 않고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던 지수가 오후 들어서 SNS에 트럼프가 이 90일간의 관세 유예 이야기를 해준 후에 바로 수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나스닥이 17,000포인트를 오늘 단숨에 돌파해내는 모습이었고요. 하루 만에 1,8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2%의 상승폭 기록하면서 지난 2001년 1월 이후 24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오늘 역사에 남는 기록을 썼는데요. 하루 만에 474포인트, 5,456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 나타냈고요. 9.5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S&P 500도 17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자산시장에서도 어제 60달러가 깨졌던, 배럴당 60달러를 하회했던 WTI 유가가 오늘 60달러 선 하루 만에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5%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공포와 변동성은 줄어들면서 빅스 지수는 35% 하루 만에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자, 이렇게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는 치킨 게임, 미국과 중국 가운데 과연 최종 승자는 누구인가? 그걸 평가해 보려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구조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율 관세에 고율 관세가 더해졌을 때 어떤 국가가 과연 더 치명상을 입을까 하는 내용인데요. 인터넷 SNS상에서는 중국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근거가 돌고 있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은요, 먼저 초록색, 파란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비중을 나타낸 막대 그래프인데 가장 위에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 커머디티스 그러니까 기타 상품과 배터리, 자동차 부품까지 주요 상품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소비재죠.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섹터들인데 중국이 미국 외에 수출하는 비중이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고요. 반대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검정색에 해당합니다. 예상보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로 이미 수출을 다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회색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이건 미국이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해오는 비중을 말합니다. 즉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오는 비중이 많지 않은 모습이죠. 중국산 소비재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파란색을 봤을 때 중국은 반대로 굳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제3국의 소비재를 수출 많이 할 수 있도록 다변화 과정을 끝내놓은 것으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가 높아졌을 때는 미국 소비재를 중국산 소비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체감 물가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통계 자료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번에는 소비재 아닌 중간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크루드 오일, 천연 기름이나 LNG 가스, 그리고 자동차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파란색 그래프부터 확인해 보면
이건 미국이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있는 제품들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색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 아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오는 비중인 거죠. 즉 중국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제3국에서 수입해오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죠. 중국은 미국이 아니더라도 이 천연가스나 LNG 같은 것을 수입해 올 수 있는 국가가 많다는 겁니다. 대한 국가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고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외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굉장히 점선처럼 표시된 비중이 아주 적은 검은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오는 비중을 말합니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중국은 굉장히 낮거나 미미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죠. 즉 중국이 이렇게 치킨 게임을 지속할 수 있었던 자신감, 우리는 미국이 아니어도 수출도 수입도 괜찮다라는 자신감에 근거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또 다른 하나의 자산시장 변동이 있었는데요. 바로 국채 금리입니다. 시장의 국채 수익률, 미국 국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년물 수익률을 보면 오늘 급등했습니다. 4.4%까지 오르면서 오늘 하루 동안 장중 3.29%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이걸 이상현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식시장이 최근처럼 급락했을 때 그리고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안전자산인 국채로 수요가 몰려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오르고 수익률은 반대로 하락하는 현상이 벌어져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국채가 올랐다는 거죠. 국채 수익률이 올랐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동안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차입을 통해서 투자했던 월가 헤지펀드가 마진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있다는 겁니다. 즉 헤지펀드는 차입, 돈을 빌려서 주식을 투자하고 있었는데 이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담보에 대해서 담보금을 더 넣어라라는 마진콜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에 따라 유동성이 큰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내다 팔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미 채권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라는 게 트럼프 정부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시장이 빚을 갚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충격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라는 이야기였죠. 이건 미국 행정부에서 계속 이전에 반복했었던 우리 증시, 우리 경제 디톡스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결과 맞닿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발언에 따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헤지펀드가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중국은 사실 미 국채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고 미국 국채 보유하고 있는 규모만 7,60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국채 매각에 나서면 시장이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무역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러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 차입 부담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거죠. 중국이 기존의 채권을 매도하고 나서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이 미국의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수익률은 반대로 가니까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존 채권의 금리를 수익률이 높아지는 상황이면 신규 채권을 발행할 때 미국에서 이자를 높게 쳐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신규 채권을 매수할 요인이 있기 위해서는 기존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아야 되니까 신규로 채권을 발행할 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자 수익밖에 없으니까요. 즉 미국이 채권을 새로 발행할 때 이자를 높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즉 미국의 금리 부담이 높아지도록 중국이 일부러 만든다는 겁니다. 물론 이 같은 시나리오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를 많이 내다 팔수록 중국 입장에서는 이 달러 자산을 매각하는 셈이 되고 달러를 풀고 위안화를 끌어들인다면 위안화가 절상될 수밖에 없겠죠. 위안화 가치가 높아지면 수출에 불리해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화된다면 중국 측에서도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치킨 게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중국도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서로 지지는 않으려고 악다구니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G2가 과연 이러다가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유화적인 태도로 화해에 손을 내밀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각국의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10% 관세만을 부과하겠다라는 내용도 협상 내용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예해 주겠다는 이 90일간의 약속도 언제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즉 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극대화되고 있고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변수들 면밀히 체크하고 일일이 계산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민정의 사인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름다운 청정석탄, 이러다 얼굴에도 바르겠네. 미국, 중국의 104% 관세부가 낸시 펠로시 너도 커밍아웃해. 중국 백서 앞세우며 보복 1000명. 벽돌자루보다 멍청한 건 뭐다? 트럼프, 이제 우리가 갈취할 차례. 104% 받고 21% 더입니다. 와,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시장 아닙니까? 진짜 저런 시장이 있을 수가 있다니. 이게 지금 미국의 시장입니까, 과연? 네, 대단합니다. 자, 지금 거의 그 중국의 표정은 거의 저기가 아닌가? 지금 타짜의 아기 표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아니었다고? 이것이 지금 완전히 속은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일단 하나둘씩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광부들을 모시고 20명을 초청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장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광부의 광산의 막다른 길을 막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광부 그 분들은 우리도 그 석탄 광부들이 남아 계시잖아요. 막장 인생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답니다. 그래서 그 다큐를 본 이후에 막장이라는 단어를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하는데 그 막장이 그 광산에 있는 막장 그 단어에서 나왔다. 어쨌든 그 막장에서 굉장히 그 고생을 하시는 이 광부분들이 나오셨는데 결국에는 아름다운 청정석탄 산업 활성화 및 행정명령에 그 사인을 했죠. 그래서 아름다운 관세에 이어서 아름다운 석탄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참 아름다운 시리즈로 이번에 2기를 나가는 것 같아요. 다음 아름다운은 뭘지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시리즈로 아마 지금 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관세에 이어서 아름다운 석탄. 자, 세 번째 아름다운은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미리 말을 했죠. 자, 이제 이 대변인이 그 브리핑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청정 석탄 산업에 대한 서명이 있을 테니까 기자분들 거기 가서 또 뵈요. 그랬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청정 석탄 산업의 힘을 발휘하게 할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과 거래를 하고 싶어 한다고 믿고 있다. 자, 믿고 있지만 그 트럼프도 얘기했죠. 중국이 뭘 먼저 해야 된다고. 그 기자도 물어봤어요. 그럼 중국이 먼저 뭘 해야 되냐. 중국이 먼저 해야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근데 먼저 안 한다는 게 문제죠. 자, 펀치 투 펀치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이 한 방 맞으면 대통령은 더 세게 대화하신다. 104%의 관세가 발효될 것이다. 이 경솔하게 행동했다고 중국이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자, 뒤로 가볼까요? 자, 그리고 낸시 펠로시에게 커밍아웃하라고 했습니다. 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옛날에 트럼프 앞에 있을 때 뒤에서 종이 찢은 여자죠. 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반대하고 있지만 다 옛날 거 다 남아있죠. 기록 다 끄집어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26년 전에 낸시 펠로시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죠. 중국이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무역 적자를 심각하게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상호 관세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했습니다. 이미 30년쯤 전에. 그렇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가 지금 반대를 하고 민주당이 반대를 하는 거는 뭐다? 뭐죠? 자기네가 그렇게 주장해놓고 지금은 정권을 잃었기 때문에 그냥 정권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라는 거죠. 트럼프가 싫어서 반대하는 척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이미 다 옛날에 말한 것이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찍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늘어났죠. 자, 성과를 보라. 자, 지금 벌써 185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를 했더니 70여 개국이 벌써 전화가 온다. 뭐 펭귄들은 전화를 못 하니까 그거 다 빼더라도 무인도가 한 10개 돼요. 70개국 하면 거의 다 합치면 이제 80개국 되겠죠. 자, 그다음에 22만 8천 건 이거 계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22만 8천 건 이것만 강조하죠. 절대 미시간대 심리지수 안 올립니다. 거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말하거나 하원 의원이라든가 그 지팡이든 상원 의원이 민주당 상원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가 섞여 있으니 그걸 심리조사를 여기다 왜 넣겠어요. 하드 데이터만 넣죠. 자, 22만 8천 건 예상치 컨센서스 상회 계속 이거 강조하고 있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5조 달러의 총 투자를 확보했다.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똑같죠. 트럼프가 하는 얘기랑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하는 얘기 계속 똑같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자가 또 이런 질문을 했죠. 자, 그럼 지금 과연 아이폰이 다 결국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대부분 대만의 폭스콘 공장에서 만들어지죠. 지금 그 대만 가권 지수의 시총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흥와이 프리시전, 바로 폭스콘의 모회사죠. 자, 그러면 그 수백만의 인력이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 작은 나사를 조이고 있는데 그 일자리를 지금 다 그럼 미국으로 옮긴다는 얘기냐? 그럼 아이폰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지금 저게 걱정인 거잖아요. 지금. 아니, 트럼프 말대로 그럼 일자리를 다 미국으로 옮기면 그럼 아이폰 가격을 얼마를 매게 되냐? 지금 다른 나라로 나가 있는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서 나가 있는 그 공장에 직원들을 다 미국인들로 대체를 하면 그럼 미국인들은 싼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럼 아이폰 가격이 500만 원이 되겠네.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지금 가능하고 애플이 그런 게 아니면 투자를 안 했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예, 노동력이 있고 인력이 있고 그거 살 수 있는 자원이 있고 애플이 우리나라에 이미 막대한 투자를 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옮길 수도 있다는 거를 지금 어제 밝혔습니다. 애플의 공장이 다 아이폰을 조립하는 곳이 미국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다음에 또 머스크랑 나바로 설전 이거 지금 안 물어볼 수가 없겠죠. 나바로는 지금 이 모든 관세 정책을 설계한 설계자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머스크보다는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머스크는 어떻게 보면 이번 정권의 핵심 실세죠. 물론 도지 수장에서 뭐 내려간다 아닌다 말이 많지만 자, 머스크가 벽돌자루보다 멍청하다고. 이런 미국인들이 이런 걸 많이 쓰나요? 도대체 벽돌자루보다 멍청하다는 건 뭔 뜻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해삼 멍게 그건가요? 멍게 해삼보다 뭐 멍청하다 그건가요? 벽돌자루라는 거는 진짜 그 벽돌처럼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건가요? 맞죠? 그런 것 같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버드를 나온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바보다라는 거예요. 나바로가 바보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이 앨런 머스크가 다른 사람의 글에다가 댓글을 달면서 시작됐거든요. 여기 아까 하버드 대학교 나온 거 아무 소용이 없고 바보고 그 두뇌보다 자아가 크다. 뭐 그 얘기를 여기 다른 사람 이 글에다가 여기다 달았잖아요. 그렇죠? 하버드를 나온 거는 배드띵이다. 나쁜 것이다. 이거 멍청한 것,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바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 사람이죠. 또 이제 바로 앨론이 도지에 있을 땐 훌륭한데 자, 지금 자동차를 팔 때 지금 요렇게 표현했죠.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고 자동차 조립업체다. 그러니까 뭐 레고를 폄하하는 거 아니지만 레고 같은 거라는 거죠.
이거 아무 뭐가 없다는 거죠. 그 안에가 뭐가 대단한 게 없어요. 그냥 좋은 거 떼다가 조립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텍사스 공장에 가면은 엔진의 상당 부분은 일본에서 중국에서 생산되고 전자제품은 대만에서 왔다. 그러니까 중국, 일본, 대만에서 온 부품을 갖다가 얘는 텍사스에서 하는 일이 그냥 그걸 조립해다가 파는 거지 이 미국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테슬라는 이 머스크가 반박을 했죠. 아니 테슬라가 미국산 자동차가 가장 많다. 그래서 그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나바로는 벽돌 자루보다 멍청하다고.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냥 하버드 나온 사람들이 그 학위가 별로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자기를 공격하니까 벽돌 자루가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컨텐츠를 보유한 가장 수직적으로 통합된 자동차 제조업체다. 그러니까 자동차 조립업체가 아니다. 나바로는 자동차 조립업체에 불과하다고 한 거고 우리는 제조업체다. 이게 조립이랑 제조랑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건 다르죠. 조립업체는 마치 OEM 같이 그냥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처럼 그냥 하청받아가지고 조립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제조업체라는 거는 그 브랜드의 혼과 이성과 개념이 다 들어간 그러니까 완전 다른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나바로는 테슬라를 어떤 취급했냐면 테슬라의 그 수많은 하청을 받은 부품업체들 있을 거 아닙니까? 테슬라의 부품을 제조해주는 그런 업체를 취급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조립업체들이 다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거지만 테슬라라는 어떤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거의 부정하는 지금 발언을 해버린 것이죠. 그 직격탄을 날렸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것이냐? 뒤로 가볼까요? 나바로 말대로 테슬라는 단순 자동차 조립업체인 것이냐? 아니면 정말 아이덴티티를 담은 자동차 제조업체며 가장 미국적인 업체인 것이냐? 자 도로교통안전국 NHTSA 자료를 보면 북미 부품이 가장 많이 포함된 차량은 테슬라의 차량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탑10 자료로는 살짝 속이 다른데 보시면 여기는 모델 Y부터 모델 3 XS. 자, 섹시가 다 들어있죠. 3를 이 옆으로 반전시키면 2자가 되죠. 그래서 합쳐서 이 섹시 모델 4개가 다 들어있습니다. 5위에 혼다가 나올 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 지금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제출한 것도 똑같아요. 모델 3 2개 있고요. 그렇죠? 롱레인지랑 퍼포먼스 모드 있고 Y 있고 사이버 트럭 있고 SX 있습니다. 자, 여기는 사이버 트럭이 하나 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섹시 모델 세단에다가 사이버 트럭까지 전부 다 들어있다. 지금 US나 캐나다의 제품 비율이 60%에서 7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 포드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에는 북미 부품의 29%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바로는 지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북미 부품 거의 없는 테슬라 제가 무슨 미국산 자동차면 미국에 기여를 해. 다 다른 나라 거 갖다가 조립하는 것뿐이지. 하지만 실제는 테슬라의 섹시 모델은 60에서 무려 75%의 미국산 제품을 사는 것으로 그리고 그 수치가 다른 그 자동차 업체들을 압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조립업체가 아닌 것이 일단 드러났습니다. 이 머스크의 발언대로라면 벽돌자루보다 뭐뭐하다. 뭐 이게 타당하다고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둘이 계속 싸우고 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은 또 백서를 내놨습니다. 왜 시진핑은 등장을 안 하는 것이죠? 자, 국무원 정보국이 중국, 미국 경제 및 무역 관계에 관련된 일부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이 백서를 내놓으면서 이 백서를 기반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이 백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하면서 이 트럼프랑 대립되는 각을 세웠습니다. 시진핑이 등장은 안 하고 있고요, 아직. 자, 중국은 의도적으로 무역 흑자를 추구하지 않는다. 중국과 미국 간 상품 무역 불균형은 미국 경제 구조적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이자 양국 간 비교 우위와 국제 분업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지 우리가 일부러 무역 흑자를 추구하고 그런 의도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중국 쪽에서 입장을 밝히는 사람들은 그 얘기 하잖아요. 이거 지금 다 상품 아니냐. 아, 상품은 이미 인건비에 대한 문제, 지금 개발 비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다 개발도상국으로 갔기 때문에 캄보디아, 방글라데시까지 지금 갔는데 그 상품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대부분 미국에서 하는 건 서비스 아니냐.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넷플릭스, 디즈니 이런 거는.
넷플릭스 디즈니에서 하는 서비스는 우리는 다 넷플릭스 디즈니 우리 중국 사람들도 지금 막 해적판으로 뭐 정부에서 인정은 안 하죠. 근데 중국 애들 막 한국 드라마나 이런 거 보고 싶어서 미국 드라마 막 어벤져스 보고 싶은데 자기네 나라에서 못 보니까 막 해적으로 막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에서는 미국 서비스 보고 싶어서 난리다. 그 서비스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건 아니지만 그런 지금 중국 쪽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품이랑 서비스를 나눠봤을 때 서비스는 이미 미국이 장악을 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상품이 개발도상국으로 다 가가지고 못 사는 나라들이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무역 불균형이 일어난 걸 갖다가 그것까지 다 가져가려고 하는 지금 뭐 상호 호혜주의적인 이 지금 부분에서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지 우리가 일부러 이 상황을 만든 건 아니다. 그러면서 당신네들이 그렇게 보복하면 우리도 참을 수가 없다. 물론 이 대응을 가지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경솔한 대응이라고 말을 했고 트럼프는 어제 결단을 또 내렸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얘기입니다. 하도 나바로랑 머스크랑 싸우니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아니 나바로는 지금 이 관세 정책을 설계한 사람이고 머스크는 이번 정권의 핵심 실세인데 이 둘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계속 이렇게 싸우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하고 관세 정쟁을 해야 되는 이 입장에서 계속 약간 무슨 정부의 어떤 정책을 브레이크를 걸거나 조금 침해를 받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직역으로 하면은 원래 남자애들은 그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그랬어요. 직역을 한 걸로 하면 좀 그렇잖아요. 기자가 질문했는데 원래 그 둘의 남자애들은 그래요. 이분 나이가 27살밖에 안 됩니다. 물론 남편 나이가 30살 더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이분이 둘이 머스크랑 나바로 둘이 보고 남자애들은 원래 저러고 놀아. 이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냥 의역을 하면 이제 사람 일이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는 냅둘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역대 최상으로 투명한 정부인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머스크랑 나바로처럼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이 의견 다 존중한다. 얼마나 투명하냐. 자랑을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진짜 27살이 아닌 것 같아요. 한 47살? 자, 어쨌든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여기저기서 갈취해왔다. 자, 갑자기 나비 넥타이를 맸죠. 자, 이 공화당 하원 의원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취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이제. 자,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여기저기서 갈취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갈취할 차례입니다. 그랬더니 다들 난리가 났어요. 와우!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 아까 전에 뭐 펀치 투 펀치, 뭐 만약에 중국이 그렇게 보복 관세를 하면은 우리도 보복을 하겠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천명을 했듯이 바로 이제 나왔습니다. 중국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시 우리는 125%까지 올리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125%까지 올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다른 나라들 아까 70여 개국이 몰려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펭귄 물개를 포함해서. 75개국 이상의 국가들은 10%로 90일 연기해주겠다 하면서 주식시장에 폭등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애플 15.3, 마이크로소프트 10%, 엔비디아 18.7, 구글 9.68, 메타 14.76. 자, 다들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자, 물론 소비재들은 여기보다 안 올랐지만 이 성학개미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IT 종목들 대폭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게 다 짜여진 전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중국을 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의 동맹을 믿고 물론 저 하원 의원 행사에서 그 뭐 키스 마이 S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게 사실 동맹국들에겐 굴욕적일 수 있잖아요. 키스 마이 S라고 하니까. 하지만 그런 굴욕적인 표현에도 불구하고 지금 75개국에 대해서 이 관세를 연기해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시장은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머스크랑 트럼프랑 계속 균열이 간다고 하는 이 일부 언론들의 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대로 따지면은 반 트럼프 언론에서 자꾸 그거를 발표하고 무슨 탄핵을 요구하는 뭐 그 거리의 시위자들 거기만 지금 비춰서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쏘고 있다. 우리의 정권을 지금 계속 침해하기 위해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26년 전에 했던 말을 되돌아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계속 의문이 갑니다. 과연 트럼프랑 머스크랑 어떨 때 보면은 정말 중마고 같고 어떨 때 보면은 계속 대립하는 것 같고 도대체 저게 뭐지? 저는 계속해서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저 둘은 사실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표입니다. 트럼프, 자네 연기자 돼볼 생각 없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발효되던 어제 국내 증시는 결국 양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빠져나갔고요. 현선물 합쳐서 무려 1조 5천억 원을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했고 결국 코스피는 2,300선을 1년 5개월 만에 이탈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1.7%대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2,200선까지 내려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2% 넘게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640선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가격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 안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70% 넘는 기업들이 현재 저평가 상태에 들어가 있고요. PBR 같은 경우도 5년 내 최저치까지 내려가 있는데 관세 철회와 함께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이 된다면 해당 종목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면밀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도 52주 신고가 들어갔던 종목들은 여전히 정치 관련주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그 전날에 비해서 어제 정치 테마주들의 인물별 종목들은 크게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요. 다만 정책주들이 크게 변동성을 보였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어제 하루의 시장 분위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주들을 놓고 봤을 때는 교육 쪽이라든가 저출산 그리고 세종시로 이전하는 이슈와 관련해서 그동안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이 어제 장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추가적인 변동성을 보였고요. 그리고 정부가 내년부터 모듈러 공법을 사용해서 연간 3,000호까지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산불이 났었을 때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왔었던 모듈러 관련주들이 이날 증시에서도 소폭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증시에서 주인공은 단연 가스관 관련주들이 되겠습니다. 관광 관련주들이 어제 상한가에 안착하는 등 급격한 가격 반등이 나왔죠. 한국의 정상과 미국의 정상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앞으로 알래스카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LNG라던가 조선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시나 해당 이슈에 사람들은 집중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관광 관련주들이 수혜를 많이 받아갔는데요. 이 알래스카에 이제 긴 철도를 깔아서 가스를 가지고 오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의 관광 업체들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동양철관이나 대동스틸이 이날장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고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변동성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도 함께 덧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증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국내 증시의 분위기 어떨까요? 간밤 새벽에 나왔었던 이슈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 말 그대로 정말 속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세 유예 안 하겠다라고 월요일에 분명히 백악관 대변인이 재차 확인을 시켜줬는데 결론적으로 간밤에는 상호 관세에 대한 이 유예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일단 대중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기존 104%에서 125%까지 상향 조정을 했고요.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에게는 90일간 무려 10%의 그냥 기본 세율만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를 했냐라고 기자가 질문을 하자 사람들이 겁을 먹고 불안해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입장을 밝혔죠. 시장 사람들의 투심에 좀 집중을 하기보다도 정말 말 그대로 협상을 위한 카드였다라고 두 사람이 서로 좀 다른 내용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외 주요 발언들로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았던 이슈들을 같이 점검을 해보면 일단 유예안을 꺼내들기 전에 이미 본인의 SNS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고를 하는 멘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이 주식시장을 매수하기 좋은 기회다. 라는 글을 먼저 남겼고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에게 미국으로 옮길 수 있는 절호의 시기다, 찬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과의 거래를 놓고 여전히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오늘 이제 새벽 기준으로는 중국과의 거래가 성사될 수도 있다라고 긍정적이게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에 대한 코멘트도 함께 내놨었죠.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일단은 어느 정도 협상 단계로 들어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이 장 후반에도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해당 이슈와 함께 간밤 뉴욕 증시는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24년 만에 최대 일간폭을 보이면서 역대급 반응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종목별 이슈나 다른 국가들의 대응 상황은 어떠할지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호 관세를 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유럽 같은 경우도 간밤 미국에 첫 보복 관세를 진행을 시켰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최고 25%의 추가 관세가 이 알루미늄이나 철강 쪽에 붙게 되는데요. 다만 이러한 조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만 추가적인 상호 관세를 진행하겠다라고 재차 확인을 시켰고요. 그리고 종목별 이슈를 놓고 봤을 때 워낙 그동안 많이 눌림폭이 나왔었던 기술주 위주로 급등 흐름이 나왔었던 만큼 오늘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국내에서 크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플이 98년도 이후로 가장 많이 오른 날이 바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15%대 주가 상승을 보였고요. 테슬라도 계속해서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오늘 하루에만 22%가 오르면서 지난 5거래일 동안 하락했던 하락분을 바로 그대로 만회해주는 모습이 간밤 나왔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의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장 초반까지 지속적인 가격 급락을 이어왔었고요.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가 상승으로 강하게 돌아서자 중국 관련주들도 3% 내외의 상승을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 상승의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오늘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의 관련 종목들은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도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의약품에 대해서 대대적인 관세 경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뉴욕 증시에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의약품과 관련된 관세 이슈에 오늘 국내 제약 관련주들은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가운데 간밤 반도체 관련주들도 큰 폭의 상승을 보였죠. 일단 AMD가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신규 AI 서버를 공급했다라는 내용을 전해왔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젠스랑 CEO가 만나서 H20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게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백악관과 엔비디아 측에서 확실하게 내용을 전해준 것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언론의 보도로만 전해진 소식이고요. 엔비디아도 간밤에 큰 반등을 보이긴 했는데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에 함께 몸을 실어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세에 대한 부담을 일부 덜어낸 채 뉴욕 증시가 간밤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해당 상승의 영향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크게 끼쳐지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개장 분위기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 마감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해준다고 발언하면서 시장이 일제히 폭등하는 모습이었어요. 나스닥이 두 자릿수 상승세 나오면서 17,000선을 단숨에 회복했고요. 24년 만에 최고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도 1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인 9.5% 급등했고 다우도 함께 폭등합니다. 46,600선 회복하는 흐름이었고요. 다우는 5년 만에 최대 상승폭인 7.8% 뛰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날 개장 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에 중국이 맞대응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미국산 제품에 상호 관세 84%를 부과할 것이고 중국 시간으로 10일부터 바로 발효된다고 이야기했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 않고 한 수 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중국에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세 자릿수의 관세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에는 90일간의 관세 부과 유예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유예하는 일시 정지하는 90일 동안에는 오로지 10%의 일반 관세, 기본 관세만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중국에는 기존 104%에서 125%로 관세를 또 한 번 대폭 상향하고 반대로 중국을 제외한 75개 국가에는 유예해 줄 뿐 아니라 유예 기간 동안 기본 관세만 받겠다고 상대적으로 중국을 더 많이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 따라
i7 기술주들도 일제히 두 자릿수 상승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테슬라가 무려 22% 폭등하면서 반등하는 흐름이었고요. 메타, 애플 14%에서 15%,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주식들도 일제히 환호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시장에 공포심이 잦아들면서 빅스 지수는 반대로 급락했는데요. 33.6위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낙폭만 35%에 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유가 시장에서도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5% 가까이 급등하면서 어제 붕괴됐던 배럴당 60달러 선을 단숨에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국채 시장 움직임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3% 마찬가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4.4%까지 오르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 미국에서는 정상적인 이 빚을 갚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장의 충격이고 소화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월가에서 차입을 통해서 투자한 헤지펀드들이 현금 확보하기 위해서 마진콜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채를 많이 팔고 있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국에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일부러 대량 매각에 나서고 있다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도 국채 가격 한번 확인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S&P 500 맵통에서는 섹터별 흐름 확인해 보시죠. 시장 간만에 정말 환하게 웃었습니다. 증시 해방의 날이었죠. 폭등이 일제히 나왔고 테슬라 22%, 메타와 아마존 10% 넘는 상승, 알파벳도 10%가량의 상승 나왔고요. 시총 2위를 빼앗겼던 애플이 15% 또 한 번 급등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도 10%, 18% 폭등 조짐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와 마찬가지로 업종을 따로 빼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변동성 계속 나올 수 있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빅테크 종목부터 이슈 있는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애플부터 확인해 보시죠. 애플은 오늘 호소식이 있었는데요.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월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프리즈에서 기존 언더퍼폼에서 보유, 홀드로 매수 의견 상향 조정, 투자 의견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애플은 지금 미국의 생산 시설을 옮기겠다는 약속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미 앞으로 4년 동안 5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황이라 관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엔비디아도 두 자릿수 폭등했는데요.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던 엔비디아의 제품 H20에 대한 수출 통제 계획을 철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확정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대신 엔비디아도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건립 같은 투자를 약속했다는 보도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음 아마존 함께 보시죠. 12% 마찬가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 보였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앨런 머스크의 스타링크처럼 인터넷 위성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위성 사업체 이름이 아마존 쿠이퍼입니다. 쿠이퍼가 미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첫 위성을 발사하게 됩니다. 과연 경쟁사인 스타링크, 반 머스크 분위기를 타고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이 쿠이퍼의 발사는 오늘 이뤄지니까 또 뉴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카프리 패션 그룹이고요. 베르사체라는 명품 브랜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라다가 이 베르사체를 매수하기 위해서, 인수하기 위해서 1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잠정 체결한 상황인데 막판에 이 인수 협상이 무산될 위기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카프리가 베르사체를 매각할 확률은 이제 반반 50대 50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주가 28% 폭등 마감했습니다. 델타 항공은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예약 상황이 좋지 않다고 CEO가 말했는데요. 2025년 항공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 항공을 운항을 확대하려는 기존 가이던스를 철회한다고 밝혔고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잘못된 접근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일라이 릴리를 비롯한 제약주들은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 수익률에 비해서 상승폭이 낮았다는 뜻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약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업종별 관세를 추진할 거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해 주면서 화이자와 일라이 릴리 등이 하락했고 장 초반에 하락하다가 시장 상승과 함께 반전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테슬라의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비아디, 유럽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인 덴자를 출시합니다. 2025년 4분기에 유럽 전 시장으로 입고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월마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월마트도 2025년 가이던스를 철회한다고 밝혔어요. 특히 1분기는 영업이익 관련된 가이던스는 철회했고요. 다만 매출은 유지한 모습이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경기가 꺾이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가격 방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도 밝혔고요. 6.45% 상승 마감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심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지 뉴스 브리핑 시작을 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기에 앞서서 깜짝 놀라셨죠? 네, 어젯밤에 주무시는 때의 모습과 새벽에 눈을 떴을 때의 모습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롤러코스터 장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말 알 수 없는 이 관세 정책 이 부분이었는데, 자, 이게 일시에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만 일시에 가장 큰 걱정거리가 상당히 둔화되면서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야말로 폭등장을 연출을 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앞서 우리 두 앵커분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시장 얘기까지 말씀을 자세히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자, 그럼 결국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렇게 전격적인 입장 변화 이 부분을 오늘 첫 번째 톱 기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는 아마 이 기사가 못 실릴 거고요. 신문에 이미 나왔으니까 온라인으로 올라온 기사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나왔고요. 이미 이 내용도 이제 앞에서 두 분께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왜 이렇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꿨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현재로서 봤을 때는 가장 유추가 조금 더 좀 사실에 가깝게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앞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의 발작 이 부분에 좀 방점을 둬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 국채 시장이 3.7%대 중후반까지 떨어졌던 게 4.5%대까지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급변동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채권시라는 거는 사실 이 BP 뭐 0.01%가 이제 1BP죠. 이 BP 개념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한 자리 또는 두 자리 정도의 움직임만 가지고도 채권 시장은 상당히 좀 그거를 크게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외환 시장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채권 시장이 소수점 두 자리가 아니라 소수점 한 자리 가까운 수준의 이 변화를 그것도 단기간에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의 불안감도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정부는 베센트 장관이 뭐 늘 얘기했습니다만 미국의 국채 금리를 내려서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담이 크니까 지금 사실 올해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의 예산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이 미국의 재정 적자, 이 부채를 갚는 데 쓰인다, 이자로만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국방 예산보다 더 이 이자 갚는 비용이 더 커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미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이것만큼 큰 악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를 내려서 이자 부담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국채 10년물의 금리가 4%대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 금리가 갑자기 4% 중반까지 급등을 하니까
결국 이제 이 관세 리스크가 바로 이제 인플레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을 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던 가장 큰 요인이 된 거죠. 여기에다 이제 미국 경제의 이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역시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던 이유고, 또 하나 이제 이번에 전격적으로 이 관세 문제를 유예했던 배경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중국이 반박 어떤 카드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는 점에 대한 긴장감을 그대로 좀 방증하는 게 아니라 해석도 됩니다. 뭐냐면 중국은 어쨌든 예전에는 뭐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지만 지금 이제 일본에 의해서 두 번째인데 한 7,800억 달러 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시장에다 팔기 시작하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시장에 물건이 쏟아져 나오니까 가격이 떨어진다.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경우에는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대한 이 압박고리를 풀 수는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의 최종 타깃은 결국 중국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선을 전 세계로 해서 대상으로 펼치던 이 관세 정책의 전선을 이제 중국 한 나라로 확실하게 좁혀서 일단은 타격을 좀 최소화한다라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좀 이르렀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서 또 한마디 하죠. 지금 우리 투자자들이, 미국 투자자들이 시장이 너무 불안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내가 시장을 안 보는 것 같지만 시장 다 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전격적인 결정을 내린 거다. 이렇게 또 한마디 또 했죠. 뭐 전형적인 트럼프 스타일의 얘기가 합니다만 결국 오늘의 이런 모습은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상당히 불안하게, 그러니까 긴장감을 갖고 의도한 대로 안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렇게 어떤 관세 협상의 변화로 왔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로서는 뭐 또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을 제외한 74개국은 일단 한시름 덜고 앞으로 90일 동안 이 보편관세 10%의 이 보편관세를 이제 최소화하는데 아주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톱 기사죠, 이게. 미국의 무기 수입 원자력 협정 대미 협상 카드로 써야,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패키지 딜을 이제 원한다. 그러니까 패키지 딜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다 뭉뚱그려서 한 방에 해결하자라는 거. 트럼프 스타일이죠. 트럼프는 아주 심플한 걸 좋아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전화가 끝나고 났는데 지금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전화 회담 내용에 대해서 아직 좀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정부가 밝힌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늦어도 오늘쯤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공식적으로. 근데 어쨌든 이런 원스톱 쇼핑이라는 표현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썼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소위 말하는 한 방에 이제 해결하자는 식의 이제 미국의 어떤 조건 제시가 있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경제나 무역 관련된 사안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이 협상의 어쨌든 주도권은 미국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 그럼 어떻게 이 부분을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미국산 LNG 수입을 대폭 늘린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미국이 원하는 조선업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거,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힘주어서 좀 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죠. 이거에 대해서 맞듣지는 않지만 참여를 한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카드를 좀 가지고 이제 미국과 협상에 앞으로 90일 동안 나서겠다라는 식의 어떤 협상 전략이 가닥이 좀 잡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역시 이 세 가지 카드 중에서 가장 레버리지가 큰 거는 조선업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24년 작년 현재 중국의 그 해군 함정이 370척이고요. 미국이 300척이 채 안 됩니다. 이미 한 70척 이상 벌어진 상황인데요. 이게 앞으로 이제 6년 뒤인 2030년에는요. 중국은 370척에서 435척으로 70척 정도 늘어나고요. 미국은 297척에서 304척으로 불과 7척밖에 안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거는 미국과 중국의 이 조선 건조 능력이 워낙 현격한 차이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선박 건조 능력이 중국과 미국이
232배 차이가 납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232배나 선박 건조 능력이 앞서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미국이 제조업이 무너져 있는, 특히 미국의 조선업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못 따라잡죠. 그러니까 파트너가 필요한 겁니다. 그 파트너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거기 때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카드 중에서 가장 우리가 경쟁력 있고 가장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는 이 조선업 카드를 적극적으로 레버리지라는 표현을 쓰는 자체도 이거를 최대한 1대1 카드가 아니라 1대5나 1대10의 카드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글쎄 너네 중국을 선박 건조나 해군 함정 이쪽 부분에서 이길 수 있을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조금 더 줘. 우리도 열심히 만들어 볼 테니까 이제 이런 식의 카드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이 중국과의 이 해군 함정 이 경쟁력에서 계속 밀린다 그러면 이거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만약에 미국이 뭐 대만 침공을 뭐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사실 하긴 하지만 미국에서 대만이 중요한 거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대만이 인도태평양 쪽에 이 해상 운송로에 있어서 중요한 입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결국 이거를 미국이 이쪽에 있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이 제해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배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특히 해군 함정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이 해군 함정을 만들어져서 한국 조선업의 이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이제 반도체 D램 얘기인데요. 작년 말에 저도 HBM 얘기를 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올 때 저도 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가면 D램 시장에서 이제 주인이 1위가 삼성전자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1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그게 벌어졌습니다. 올해 1분기에. 표 한번 보시죠. 1분기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요. 삼성전자가 위에 파란색입니다. 34%. 그다음에 밑에 왼쪽에 빨간색 36%가 바로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3위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기타는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이 세 회사가 글로벌 D램 시장을 이제 독과점을 사실상 하고 있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상징적인 거죠. 1992년에 삼성전자가 그때 64메가비트 D램을 내놓으면서 그 당시에 세계 1위였던 도시바를 제치고 세계 이제 반도체 D램 시장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199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8년에다가 25년이니까 3년 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3년 만에 이제 글로벌 반도체 D램 시장의 1위가 바뀐 셈이 됐습니다. 그나마 참 다행인 거는 그 회사가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회사가 미국이나 다른 회사가 아니라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회사 SK 하이닉스라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SK 하이닉스가 33년 만에 글로벌 D램 시장 1위 자리로 등극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HBM 때문입니다. 워낙 HBM이 지금 D램 시장의 가장 핵심, 가장 뭐 주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단가가 워낙 기존에 있는 범용 이 레거시 D램에 비해서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이 HBM만 갖고 있어도 HBM 시장을 장악하고만 있어도 D램 시장의 1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상의 뭐 독점적인 권한을 좀 지위를 좀 누리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제 이게 좀 불명예스러운 거죠. 이거를 다시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차세대 HBM인 이 HBM4죠. HBM4에서 뭔가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HBM4 역시 SK하이닉스는 이미 샘플을 만들어서 엔비디아 등 고객사들에 공급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HBM4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과연 SK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냐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은 이제 밸류업 얘기를 오랜만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게 하겠습니다. 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카카오 등 우리나라의 주요 시총 상위 기업들의 모습인데요. 대부분 다 이 PBR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정도가 조금 그나마 조금 둔화됐고 SK하이닉스만 좀 올라간 상태고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지금 하향 다운되고 있는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건 뭐 당연히 이제 주가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밸류업 정책도 자꾸 이제 이게 좀
별로 이제 효과를 발휘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 보니까요 5년 만에 최저 PBR을 기록한 상장사가 1,725곳이나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PBR이 1배가 안 되는, 그러니까 1배가 안 된다는 얘기는 청산가치만도 못한 주가가 이 시가총액이 청산가치만 해도 못 미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지난해 3월 기준 69% 든 게 지난달 3월달 기준으로 73%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업이 아니라 밸류 다운이 됐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지금 이 밸류업이 좀 다시 좀 부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역시 외국인들 이렇게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외국인들의 계속된 순매도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시 국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창환 헤르메스탁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엄청난 사태가 나왔죠. 트럼프 네. 대통령의 발언 이후로 미국 증시가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상호관세를 유예하겠다라고 발언을 했고 나스닥, S&P 500 모두 몇 년 만에 엄청난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 간밤 뉴욕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 어땠을까요? 시장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사실 네. 어제 포인트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미디어에서 얘기를 했죠. 일단 장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전후로 해서 네. 일단 트윗을 했습니다. 이제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죠. 지금 사야 될 때다. 그렇게 놓고 골프 치러 갔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이거 자체로도 또 문제 삼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적절한 발언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있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유독 그 힌트를 많이 주긴 했습니다. 좀 버텨야 된다. 뭐 거의 다 끝이 왔다. 자꾸 마사지를 좀 해주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토닥토닥하고 얼마 안 남아서 좀만 힘내. 약간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줬고 네. 그 원래 이제 월요일에도 한번 오늘처럼 급등을 하다가 이제 가짜 뉴스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사실 트루스 소셜에다가 글을 계속 올렸었어요. 뭐 버텨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좋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백악관에선 분명히 유예하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번복한 상황인데. 사실 번복했다라기보다는 네. 그건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것 같고요. 그들끼리는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됐을 텐데 이거를 뭐 사실 선택사항이잖아요. 발표는 월요일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목요일에 할 수도 있었던 건데 그게 목요일에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목요일에 했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네. 이제 오늘 수요일이랑 목요일에 10년물 국채랑 30년물 국채가 있거든요. 근데 요번 아마 좀 채권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번에 이 10년물과 30년물이 어떻게 되는지가 네.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도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입찰률을 봐야 되고 입찰률이 혹시라도 떨어지면 그 중국이 미국채를 판다라고 또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채권 자체가 흔들리면 미국은 엄청나게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게 단순히 소프트 데이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드 데이터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거를 막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10년물 국채 입찰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6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찰 금액, 그러니까 총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2배, 2.6배 정도 더 높은 금액을 넣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입찰이 굉장히 치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국채에 대한 수요가 튼튼하다라는 걸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30년물도 나쁘지 않을 거고 보통 장기채가 이 정도로 쏠릴 때 2만 넘어도 엄청 많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많이 들어올 때는 두 가지입니다. 금리나 시그널들이 예상될 때 혹은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둔화
나 잠깐 멈춤이 나올 때 이런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은 트럼프의 관세 유예 플러스 알파로 네. 이런 그 국채에 대한 리스크 해소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지수가 12%라는 엄청난 상승이 좀 나왔고요. 뭐 아직 떨어진 거에 비하면 사실 좀 갈 길이 멀기는 하죠. 그래도 일단 이벤트 자체가 조금 뒤로 밀렸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스토리 자체가 중국을 확실히 이제 압박할 수 있는 전략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여러 방송을 나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최근에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아시아 지역만 제재를 해도 중국은 버티기가 어려워. 이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의 내수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체적으로 부양책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해서 회복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어차피 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서서히 말라가면서 쓰러질 대상에게 미국이 굳이 창칼 들고 자기 몸에 다 피나면서 그렇게 전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최근에는 되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좀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하드 데이터가 어쨌든 견고한 상황이고 사실상 압박만 이 정도로 해놔도 사실 좀 쉽지 않죠. 그리고 좀 어제 걱정됐던 거는 유럽이 또 관세에 대해서 약간 언급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유럽이 같이 연합을 해서 미국을 좀 압박하는 구도로 되면 좀 되게 피곤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이게 뭐 보복 안 하면은 이제 뭐 관세 유예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거에서 좀 철회가 될 확률이 높고 확실히 미국은 중국이라는 타깃을 명확하게 밝혀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자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좀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할 확률이 높고 그러한 상황만 되더라도 미국은 자기네들이 얻으려고 하는 많은 부분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청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엄청난 눈치 싸움이 지난 며칠 동안 이어졌었는데 일단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은 상호관세 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뉴욕 증시가 간밤 크게 화답을 한 상황이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오늘 또 중국 증시 개장하는 시기에 맞물려서 또 시진핑 주석이 추가적인 상호관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 보여줬던 기조를 좀 확인을 해봤을 때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식으로 먼저 약간 손을 좀 내미는 듯한 그런 코멘트도 나오긴 했거든요. 오늘 중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할까요? 해도 저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가 제 개인적 생각이네요. 왜냐하면 올려도. 지금 이미 120, 네. 120%대잖아요. 여기서 사실 이거는 어차피 진행하기 어려운 수치거든요. 근데 여기서 서로 보복을 한들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미 그 각계전투 월요일부터 좀 분위기가 달라졌던 거는 사실은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꾸 관세를 하다가 이제 일본이 사실 먼저 니케이 지수가 굉장히 좋았었죠. 왜냐하면 통화를 했고 어느 정도 협상 라인으로 가는 부분에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고 그때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이렇게 각국과는 각계전투를 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좀 협의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면 좀 순환하면서 국가들이 좋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 쫓아다니기 굉장히 좀 바쁠 거다. 이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정확하게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다수를 그냥 소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보복만 안 하면은 관세를 유예를 해준다고 하니까 사실상 그 타깃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 많이 좁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중국만 공격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또 이전처럼 이 폭등하는 그 라인들을 과연 단기간으로는 좀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고요. 물론 지금 이렇게 뭐 연달아 오늘 내일까지도 막 올라가면은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물량이 나오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까지 큰 반응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응이 있을 거였으면은 사실 전일 엄청 크게 반응을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개장 직전에 개장하고 또 얼마 안 돼서 중국이 또 발표를 했었거든요. 상무부에서 계속 끝까지 싸울 거다라는 내용과 그럼 우리도 추가적으로 관세 할게요. 이렇게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별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데이터 수치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100%에서 200% 올라간들 어차피 수입 안 할 건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만약에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발생이 되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오히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속
글을 올려줄 거잖아요. 네. 그런 스탠스 자체가 바뀌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약간 저는 좀 다르게 봤어요. 아까 이제 뭐 협상을 약간 해보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너 이제 슬슬 나와야 될 걸 저는 이런 느낌으로 봤거든요. 좀 더 압박하는. 네, 너 이제 안 나올 수 없을 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봤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트럼프의 의도대로 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미국은 좀 사실 우리 입장에선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위대해졌죠.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 그쵸. 그런 압박 자체, 뭐 약간 과거에는 경찰 느낌이라고 좀 보였지만 지금 솔직히 어떻게 보면 좀 깡패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자국이 얻을 수 있는 거 막 다 얻어내고 그런 거에서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 정도로 해서 중국만 잘 압박이 되는 상황이 지금 유지가 되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뭐 이런 경기 흐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또 좋아지고 또 기대감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한다고 한들 이미 상당히 높아져 있는 관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영향은 그 직전보다는 더 미미할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다만 앞으로 추가적인 변동성은 계속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관세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짐과 함께 증시의 급등락이 엄청나잖아요. 네. 어떤 대응들이 지금은 필요할까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홀드를 하시는 게 좋죠. 뭐 그리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분할 매수가 어느 정도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 하락이 사실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고 요번에 또 갑자기 이슈가 확 바뀌다 보니까 사실 오늘을 예측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기적으로 좀 어떻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정도만 예상을 했겠지 오늘 이렇게 해서 딱 바뀔 거야 이렇게 예상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아마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로부터 반등이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첫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의 현금을 사용하시는 건 나쁘지가 않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어쨌든 이슈에 따라서 이게 계속적인 증시의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의 핵심 포인트는 중국이 압박을 받는 현 상황에서 유럽이 과연 이제 중국과 연합을 명확하게 해서 그 미국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스탠스 자체를 완벽하게 바꿀 것인가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미 고점 대비했을 때 진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어떤 조금 소수의 그런 이벤트가 나온다고 해서 지수 자체가 엄청 흔들리거나 뭐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은 홀딩의 관점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어디로 갈지 그 방향성을 먼저 찾아보자 말씀을 주셨고 관세 외에 또 우리가 굉장히 같이 가져가는 리스크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잖아요. 간밤 이 닐 카시카리 총재 발언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오히려 관세 때문에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연준이 그를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일단은 이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려면은 하드 데이터가 무너져야 돼요. 하드 데이터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무너진 거는 소프트 데이터, 그러니까 설문지를 통해서 이제 뭐 조사하거나 그런 네. 데이터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드 데이터가 안 무너지면은 사실상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대신에 그건 있죠. 소프트 데이터가 계속 안 좋으면은 그게 결국에는 하드 데이터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이라도 생겼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좀 격하게 반응을 한 거고 네. 그건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생겼을 때 지수가 얼마나 많이 빠졌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출혈을 감당을 했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당연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하드 데이터로만 보면은 당연히 그런 얘기는 사실상 좀 너무 과한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관세에 대한 스토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나오는 소프트 데이터도 아마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2달 동안 나왔었던 대부분의 지표들을 다 보시면 다 관세 때문에 물가에 대한 인상이 나온다. 뭐 원자재에 대한 가격 인상이 나온다. 또 특히나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대놓고 단어 자체도 나왔어요. 그런 스토리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좀 많이 돌아섰잖아요. 그러면 소프트 데이터도 좋아질 확률이 높고 그럼 하드 데이터가 무너질 요인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 침체로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로 가려면 결국엔 GDP가 박살이 나야 되고요. 물론 애틀랜타 GDP 그 애틀랜타 연은의 이제 GDP 나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이라는 무역 수지를 첨가를 했을 때 데이터가 많이 꺾이는 거지 금을 빼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침체로 갈 정도는 아니에요. 플러스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리고 카시카리의 발언은 이거는 적극 동감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관세를 통해서 발생하는 요인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네. 원자재 가격 상승할 때는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도 그 정책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미비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네.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좋아하겠지만 횟수가 많이 안 나오면은 오히려 효과가 미비하면서 더 공포로 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드렸던 게 과연 연준의 파월 풋이 네. 어느 정도로 먹힐까? 그러니까 파월 풋이 나오려면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연 3회 인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갔다가는 사실 답이 안 나와요. 최소 2번, 3번 정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야 되는데 파월이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탠스는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일 기대하고 있었던 파월 풋, 이제 트럼프 풋에 대한 네. 명확한 좀 그래도 해결값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매크로 시장, 과연 국내 증시는 그렇다면 어떤 대응과 전략이 필요할지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 안에서의 수급 주체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죠. 어제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만 현선물에서 1조 원 넘게 매도를 했는데 그래도 간밤 이 아이쉐어즈 MSCI 사우스코리아 ETF를 놓고 봤을 때는 나름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거든요. 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돌아와줄 수 있는 신호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지 오늘 국내 증시의 수급 현황은 어떻게 볼까요? 뭐 미국 지수가 11%가 네. 올랐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지수도 오르겠죠. 왜냐하면 야간 선물 자체가 이미 5% 이상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스타트는 5% 이상 올라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오늘이 옵션 만기거든요.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포지션 청산이 되게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이제 전거래일만 하더라도 네. 추가 하락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았죠.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미니 지수 떨어지는 구조였고 중국이 계속적으로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까지 풋 베팅을 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아마 급등 출발하면 네. 그 풋은 녹아 내릴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스탠스가 바뀌고 최근에 파생의 움직임을 보시면 콜옵션에 대한 일부가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풋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선물 매도에다가 이제 뭐 선물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파생 수급을 만들어내는 주체니까 거기에다가 외국인 현물이 뭐 거의 10조 이상 나갔는데 이렇게 된다면 저는 조금 수급이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오히려 연기금의 수급을 되게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기금이 올라갈 때 좀 과격하게 잘 사주는지 네. 사실 2,300대, 400대에서는 많이 사주다가 2,200대 왔을 때는 굉장히 좀 쪼그라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탠스가 바뀌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분위기는 당연히 좋을 겁니다. 좋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결정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수급이 더 들어오면은 당연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셀 거고 왜냐면 오늘 분명 그 고민하실 거란 말이에요. 코스피 200을 살지 코스닥 150을 살지 그 고민하실 텐데 수급이 들어오면 코스피 200이 더 셀 거고요. 수급이 생각보다 별로 안 들어온다 그러면 코스닥 150이 더 셀 거기 때문에 뭐 그 의사결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나 정말 못 고르겠다. 네. 그러면은 반반 치킨 하시면 됩니다. 네, 5대5로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수급이 돌아오게 된다면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설명을 주셨고 그리고 조금 업종으로 넘어가서 오늘 반도체 쪽만 살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반도체 관련된 관세 내용 발표는 안 됐는데 또 네. 간밤 나왔던 보도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H20 수출 통제되고 있는 거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아직 뭐 엔비디아 회사 측에서 나온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실적까지 이런 부분들 오늘 좀 지수에 잘 반영될 수 있을까요?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미 그 지나간 이슈는 사실 잘 반영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 물론 전 좋게 보고 지금 당연히 사야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패시브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아니더라도 일단 좋을 거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실적이 잘 나온 거는 너무 좋은데 네. 일단 증권가에서는 1분기는 이제 약간 선제적인 물량에 대한 얘기를 좀 했거든요. 결국엔 2분기 이후에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지 그리고 예상치를 지금 관세라는 요인이 있었는데 그게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좀 해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스탠스가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증권가의 스탠스가 바뀌어주면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더 셀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관세 요인이 있더라도 이미 마이크론이 가격 정가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TSMC한테도 100%를 매기겠다고 하는 네. 사람이에요. TSMC에서 공장 가동 멈추면 반도체 멈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하고 있어서 좀 자유로울까 싶긴 한데 저는 그 장기적으로 못 끌고 간다고 봅니다.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 있고 뭐 아무리 레거시 재고가 많다고 하더라도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만약 관세 때문에 생산을 안 하거나 네. 뭐 그런 쪽에서 좀 스탠스가 바뀐다고 한다면 그 뒷감당을 하기 매우 저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겁이나 이런 거 주겠지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삼성전자 가격이라면 네, 저는 사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약간 변수가 있긴 할 거예요. 그래도 하이닉스도 지금 좀 매력적인 가격대라서 뭐 반도체 투톱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 오늘 쏙3 50% 넘게 올라서 네. 소부장들이 굉장히 날뛰긴 할 텐데 결국의 핵심은 대형주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투탑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은 유지가 되고 있다 설명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창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는 요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시장 대응은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함께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